네, 2월 6일 수업 시작할게요. 우리가 지금 판다스라고 하는 패키지를 통해서 이제 어제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자료 구조, 이전에 앞서서 이제 시리즈라고 하는 자료 구조도 봤었는데, 일단 메인은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 자료 구조를 만드는 법, 그리고 간단하게 이제 데이터 타입을 확인한다거나 아니면은 값에 접근하는 방법을 봤어요.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슬슬 그 통계적인 수치를 산출하는 과정을 살펴보는 게 오늘의 메인인데, 그러한 과정을 통칭 기초 통계량을 산출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기초 통계량을 산정하는 과정을 기술 통계 내지는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집계된 그 기초 통계량은 최종적으로 그래프로 많이 만들어져요. 단순히 숫자값만 표현하기도 하지만. 네. 만약에 100명의 학생이 있을 때 이 100명의 성적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보통은 평균을 내거든요. 이런 값을 도출하는 거를 이제 통계적 행위 내지는 관련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초 통계량을 산정하는 이유는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먼저 추출을 해요. 모집단을 직접적으로 분석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표본을 추출한다 그랬죠. 그 표본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쉽게 파악하도록 데이터를 정리 내지는 요약하는 과정이에요. 그 결과물이 그래프로 주로 나오고요. 데이터를 분석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분석가의 주관이 들어가게 돼요. 그런 과정을 배제하기 위한 어떤 방법론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샘플이라 하면 그 표본 집단을 얘기합니다. 표본을 다른 말로 샘플이라고 해요. 자, 이 표본에 대해서 평균, 표준 편차, 중위수, 최빈값, 그래프, 외도, 첨도 이런 거를 구해요. 이런 값들을 구함으로 해서 데이터를 다각도로 접근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최종적으로 그걸 시각화해서 잘 설명하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탐색한다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과정의 최종 종착지는 이제 그래프 만드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로 기술 통계에서 쓰이는 그래프들은요, 박스 플롯이라고 하는 그래프. 일반적으로 수학 과정에서 다루는 그래프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도수 분포표, 히스토그램. 요거 두 가지는 잘 기억은 안 나도 아마 용어는 기억이 날걸요. 자, 기술 통계의 그 큰 주제가 있는데요. 먼저 데이터 저항성을 강조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 저항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료의 일부가 손실됐을 때 데이터 분석 결과는 당연히 틀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때 영향을 최대한 적게 받는 성질이고요. 파손은 일부가 뜬금없는 값으로 대체되는 경우예요. 저항성이 있다면 이런 자료 변동에 민감하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평균은 저항성에 민감해요. 10, 15, 17, 12, 13, 16 이렇게 평균을 내야 되는데 뜬금없이 누군가 공을 하나 더 붙여놨어. 그럼 이건 데이터가 확 튈 거 아니에요. 평균은 저항성에 민감하지만 이거를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거를 취하는 게 중앙값이라고 그랬죠. 중앙값은 저항성에 크게 민감하지 않아요. 순서대로 하면 원래는 10, 12, 13, 16, 15, 16, 17이었을 거예요. 여기에서 중앙값이면 가운데 거니까 요 두 개의 평균입니다. 2분의 28, 14가 되겠네요. 근데 0을 하나 더 붙였어. 그럼 다 밀리고 뒤에 100이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두 개의 평균이에요. 2분의 31이니까 대충 15점 몇, 자연수로 하면 15겠네요.
14에서 고작 15로 바뀐 거니까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근데 평균은 공 하나 더 붙으면 차이가 크죠. 자, 잔차. 실제 관측된 데이터와 예측된 값 사이를 나타내는 오차를 뜻해요. 주어진 데이터를 이용해서 회계 모델을 통해서 예측한 값과 실제 값 간의 차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지금 처음 들어보는 용어가 회계 모델이라는 용어일 거예요. 이 회계 모형이 기본 기초 통계학에서 그 가장 종착지인데, 그래프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쪽이 기온이라고 하고요. 이쪽이 선풍기 판매량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날의 평균 기온과 선풍기 판매량을 조사한 수치를 그 데이터 포인트를 점으로 찍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기온이 만약에 20이었다. 이날 선풍기가 요만큼 팔렸어요. 그럼 25면은 조금 더 팔릴 수 있을 거고, 26이면은 조금 더, 27이면은 좀 더 많이 팔리고, 28이면은 이날은 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조금 덜 팔렸어. 29면은 엄청 많이 팔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온이 몇 도일 때 선풍기 판매량이 얼마다를 점으로 뚜둑뚜둑 찍어요. 이거는 자료를 조사하는 걸로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수학적인 모든 통계 기법을 다 동원해서 이 점들을 가장 가깝게 통과하는 직선을 찾아요. 그럼 대충 한 이 정도 나오겠네요.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요. 그러면 대체로 fx는 ax 플러스 b가 나오겠죠. 여기서 x는 요 x축의 수치고요. 그 다음에 y라고 합시다. y는 얘겠죠. 자, 그러면 x가 25일 때 실제 값은 요거였잖아요. 근데 이 직선의 방정식에서는 이 y 값에 정확하게 들어맞을까요? y는 여기 거 아니에요. 직선의 방정식에서. 자, 이때 요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통계 모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으로, 그러면은 이러한 추세라고 하면 만약에 기온이 35도까지 올라갔다면 여기 x에다 35를 대입하면은 기울기랑 상수 나올 테니까 y 값을 추정할 수 있잖아요. 대충 요 정도 팔릴 겁니다. 요 근사치로 팔릴 겁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게 추론 통계거든요. 그러니까 추론 통계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 거고, 사실 머신러닝도 이래요. 이러한 분석 방법을 회귀 모형이라고 부르고요. 이때 예측한 값과 실제 값의 차이를 잔차라고 해요. 자, 그 밖에 데이터를 재표현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원래 변수를 적당한 척도로 바꾸는 걸 뜻해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아파트 가격을 내가 분석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아파트 가격, 이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은 뭐예요? 일단 평수가 있겠죠. 그리고 방의 개수도 있겠죠. 자, 평수 예를 들어서 뭐 32평이라고 합시다. 제일 일반적이니까. 그 다음에 32평에 보통 방 3개거든요. 이런 아파트 몇 억이야? 몇 억 하겠죠? 뭐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이라고 합시다. 이걸 가지고 뭔가 이러한 수식을 도출한다라고 하면 단위가 어마무시하게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분석 모형이 제대로 도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의 단위를 맞추기 위해서 보통 전부 다 로그를 씌우거나 전부 다 제곱근을 씌워요. 대체로 로그를 씌워요.
제곱근 변환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로그 변환을 많이 해요. 그러면 얘네가 단위가 엇비슷해지거든요. 이런 절차들을 적용해서 이제 분석을 도출한다. 이것도 데이터, 탐색적 데이터 분석의 한 그 부분이에요. 자, 기술 통계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데이터의 전체 크기와 형태를 확인합니다. 전체 크기라는 거는 행과 열의 수고요. 그리고 형태를 확인하는 거는 만약에 10만 건이라고 그러면 많이 힘드니까 어저께 했던 것처럼 상위 n건, 하위 n건. 상위 n건은 그 헤드 함수, 하위 n건은 테일 함수. 이걸 썼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의 종류를 따져야 돼요. 수치형 데이터하고 범주형 데이터가 있어요. 요 종류에 따라서 데이터 분석 방법이 달라집니다. 수치형 데이터는 말 그대로 숫자예요. 숫자로 이루어진 데이터는 집단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요약 통계량이라는 걸 확인해요. 평균, 중앙값, 표준 편차, 범위, 사분위수 같은 걸 확인해서 요 내용을 상자 그림이라는 걸로 시각화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전반적으로 값의 분포를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값을 통해서 이제 값의 분포를 확인하는 거죠. 값의 분포를 확인하는 또 다른 방법은 도수 분포표를 확인하는 거예요. 도수 분포표는 히스토그램으로 도출되고요. 근데 자, 다시 한번 아파트. 똑같은 평수에 똑같은 방의 개수예요. 근데 여기에 데이터 프레임에서 필드를 하나 더 넣읍시다. 평수, 방, 그 다음에 지역. 하나는 강남에 있고요. 32평 3개, 여기는 강남 이외에 어디 다른 지역에 있다고 칩시다. 심지어는 건축 연도, 얘는 2010년에 지은 거고 얘는 2022년에 지은, 비교적 신축이야. 그래도 어디가 더 비쌀 것 같아요? 이건 뭐 뻔하지. 강남은 넘사벽이잖아요. 이때 요런 데이터, 이거는 우리 서울의 구 개수가 24개인가 27개인가 그래요. 딱 개수가 정해져 있는 일종의 카테고리잖아요. 카테고리 데이터를 범주형 데이터라고 해요. 근데 이런 값들은 우리가 어떻게 평균을 내거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빈도수만 확인을 해요. 종류별로 몇 개씩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절차를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코드 봅시다. 자, 판다스에서 리드 엑셀 가져왔고요. 샘플 데이터입니다. adsales.xml이고요. 인덱스 컬럼은 월이라는 필드예요. 코드가 뒤에 좀 잘렸는데 그냥 괄호 닫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은 기본적으로 자, 1월부터 5월까지 광고비 이렇게 나오고 그 광고비를 집행했을 때 매출액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12월까지 나옵니다. 요 데이터를 이리 조작하고 저리 조작하는 거를 데이터 전처리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먼저 필드 이름이 이렇게 영어로 돼 있으면은 나중에 얘네들이 다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제 변수 이름이 될 텐데 코딩할 때 변수 이름에 한글 들어있으면 그게 난감하거든요. 일단 이름을 바꿔주는 게 좋아요. 자, 데이터 프레임 객체예요. 자, 원본, 읽어온 원본을 기준으로 리네임. 컬럼에서 비포, 아이고, 애프터예요. 광고비 100만원이라는 컬럼의 이름을 ADV로 바꾸고, 콤마, 매출액 1억원이라는 컬럼을 세일스로 바꿔라 라고 하면은 요 결과가 적용된 데이터 프레임이 리턴됩니다.
자, 이렇게 리턴 받은 데이터 프레임의 index.name 여기였죠? 이거를 몬스라고 바꿔서 출력을 해보면 출력을 해보면은 이렇게 인덱스 이름과 필드 이름이 바뀌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용에 접근하실 때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어떤 메서드가 쓰였다, 파라미터 어떻게 들어가고 리턴값 어떻게 받으면 무슨 효과가 있더라, 이거를 중점적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자, 기초통계량, 데이터의 범위, 최대값과 최소값의 구간을 의미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최대값, 최소값 구해야 돼요. 자, 각각의 필드에 대해서 개별 처리하는 방법. 데이터 프레임에서 ADV 컬럼의 맥스값, ADV 컬럼의 최소값 해서 리턴 받으시면 돼요. 그럼 광고비 구간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자, 200만 원에서 2억 3,700만 원까지. 이 정도의 광고비 구간이 있다. 자, 그 다음 매출액. 세일스 컬럼에서 맥스, 세일스 컬럼에서 민. 그러면 이제 매출액 얼마인지 나오겠죠? 컬럼 단위로 할 수도 있는데 데이터 프레임 객체점 맥스라고 하면은 각각의 컬럼별로 최대값, 최대값을 바로 뽑아줘요. 위에 거는 컬럼 단위로 접근한 거고 얘는 데이터 프레임 통째로 접근한 거고, 민도 마찬가지고요. 이 파일의 내용은 계속 이런 식이에요. 어렵진 않은데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 빠르게 갈게요. 이제 자, 데이터가 월, 그 다음에 광고비, 그리고 매출이 있었죠. 최대값, 최소값을 필요하면은 열 우선이라 그랬잖아요. 요 방향으로 이제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구합니다. 근데 아식스 1이라고 하면은 축을 요 방향으로 이제 내는 거예요. 그래서 1월에 대한 최대값, 2월에 대한 최대값, 가로 방향으로 최대값을 내요. 근데 여기서 광고비와 매출액 중에서 뭐가 더 크냐? 사실 의미가 좀 없죠. 이건 그냥 기능적인 부분을 설명하려고 넣어놓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민, 아식스 1이라고 하면 가로 방향으로 작용을 합니다. 자, 합계. 썸 호출하시면 됩니다. 컬럼별로 나오고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썸이라고 호출하면은 결과값이 이렇게 한 번에 뜨고요. 마찬가지로 썸 호출하면서 아식스 1이라고 하면은 가로 방향으로 작용해요. 아까 ADV랑 그 다음에 매출액, 매출 뭐라고 그랬죠? 세일스 변수가 있고 1월, 2월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있었는데 썸 호출할 때도 아식스 1이라고 지정하면은 이렇게 해서 합계를 낸다는 거죠. 왜 내용이 조금 빠진 것 같지? 합계. 아, 내가 여기 움직여서 페이지가 순서가 바뀌었나 보네. 잠시만요. 페이지가 조금 엉킨 것 같아서. 합계까지 했고 그 뒤에 평균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얘가 지금 여기 밑에 있구나. 스크롤이 안 움직인 거구나. 자, 뭐 평균에
평균에 대해서는 익히 아니까 뭐 요거까지 따지지 맙시다. 그냥 컬럼별로 평균 낼 때는 민 함수 호출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광고비 평균, 매출액 평균 각각 얻을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민이라고 호출하면 민이라고 호출하면은 얘가 자꾸 프로그램의 페이지를 먹네. 그냥 이걸로 얘기합시다. 자,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민이라고 호출하면은 이제 통째로 평균을 낸다는 거죠. 여기서도 아식스 1이라고 하면 가로 방향으로 작용하고요. 규칙은 똑같아요. 자, 이제 메서드만 확인할까요? 데이터 프레임 컬럼에 대해서 바 함수 호출하면은 분산을 가져오고요. std는 스탠다드예요. 표준 편차. 자, df.바라고 하면은 전체에 대한 분산. 아식스 1이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가로 방향. std는 모든 필드에 대한 표준 편차. 아식스 1이라고 하면은 가로 방향. 근데 데이터 프레임에서 집계할 때 가로 방향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자, 그 다음 4분위수. 4분위수는 조금 설명이 필요해요. 자, 4분위수는 4개의 표본을 동일한 부분으로 나눈 값이란 뜻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데이터를 순서대로 나열을 해요. 쭉 순서대로 나열을 해요. 데이터를. 그러면 수치가 가장 작은 값, 여기가 민이겠죠? 여기가 맥스겠죠? 이때 요 데이터를 균등하게 4부분으로 쪼개요.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하위 25%일 거고요. 여기는 50% 되는 지점일 거고 여기는 75% 되는 지점이겠죠. 바꿔 말하면 이렇게 가면은 여긴 상위 25%가 되잖아요. 근데 데이터 분석에서는 뒤에서부터 출발해요. 최소값에서. 자, 이때 여기를 1/4분위수 줄여서 Q1이라고 합니다. 쿼터니까. 여기는 Q2 2/4분위수 내지는 중앙값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Q3 3/4분위수예요. 그래서 데이터의 하위 25%가 요 값보다 작거나 같아요. 요 구간인 거니까. 그 다음에 중앙값은 데이터의 50%가 이 값보다 작거나 같고 75%는 100%가 되겠죠. 자, 이때 3/4분위수부터 1/4분위수 사이의 요 구간, 실제 데이터 값의 구간을 4분위간 범위라고 해서 IQR이라고 표현해요. 4분위수는 데이터의 관측치가 아니라 얘네들은요 각각 계산적으로 도출된 값이에요. 만약에 데이터가 5하고 그 다음에 10이 있을 때 두 개의 평균을 낸다라고 하면은 7.5죠. 이 값은 실제로 존재하는 값은 아니에요. 데이터가 두 개밖에 없을 때. 평균도 실제로 존재하는 값은 아니잖아요. 계산으로 나온 값이잖아요. 4분위수도 마찬가지예요. 실존하지 않는 값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산을 하면 종종 관측치 사이를 약간 내가 플러스 시키거나 마이너스 시키거나 해서 보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중위수와 사분위간 범위는 극단치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극단치라고 하는 게 마이클 조던 연봉 생각하시면 돼요. 지 혼자 유난히 큰 놈들 혹은 유난히 작은 놈들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평균이나 표준 편차보다 치우침이 많은 데이터의 중심 위치와 범위에 대해서 더 나은 척도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사분위수 구하기입니다. 수식을 활용해서 사분위수 구하기입니다. 1사분위수는요, 총도수라고 하는 건 데이터의 개수예요. 데이터의 개수는 레남수 구하면 되죠. 그래서 1 뺀 다음에 0.25를 곱해서 1을 더해요. 그럼 이게 1사분위수예요. 실제 1사분위수 데이터는 여기에 가장 근사치인 실존하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3하고 4 중에는 4에 더 가깝잖아요. 그래서 반올림을 해서 인덱스의 위치가 4인 데이터를 선택합니다. 자, 여기에서 또 취하는 게 데이터 프레임 필드에서 sort values 오름차순 정렬이고요. 그렇게 정렬된 값의 값들만 취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인덱스에 접근하면은 130이라고 나오네요. 자, 이번엔 2사분위수. 2사분위수는 데이터가 홀수일 때 값을 순서대로 정렬한 다음에 가운데 값이에요. 그러니까 2분의 n 플러스 1에다가 x를 곱해준 거예요. 데이터 수가 짝수인 경우는 순서대로 정렬한 다음에 가운데 두 개 평균이에요. 이거는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이 수식을 진짜 구현을 해봤어요. 자, 전체 데이터 길이, 그 다음에 광고비를 순서대로 정렬해서 값만 뽑아요. 그럼 값 출력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전체 데이터 개수가 짝수개면 길이를 2로 나눕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 12개예요. 그럼 2로 나누면 6이죠. 자, 요거. 그 다음에 얘한테서 1을 증가시켜서 1 키워서 13으로 이제 증가시킨 다음에 걔를 2로 나눠요. 그러면은 6.5죠. 이걸 반올림하면 7이죠. 그래서 인덱스가 Q인 위치와 P인 위치 얘 두 개를 더해서 평균을 구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가운데 거 콕 집어서 평균 구하면 되고요. 그랬더니 142가 나왔대요. 3, 4분위수는 전체 데이터 수에서 1 뺀 다음에 0.75를 곱해서 1을 더하면 돼요. 실제 데이터에 접근할 때는 반올림해서 인덱스가 8유니트 데이터 선택하면 되죠. 자,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하는 거 안 하셔도 되고요. 이건 그냥 넣은 거예요, 사실. 지금 설명하면서 내가 이걸 왜 넣었지 싶었어. 자, 퀀텔 함수입니다. 0.25 25% 지점, 퀀틸 0.5 메디안도 0.5랑 같은 거예요. 퀀틸 0.75 이렇게 하면은 얘가 1사분위수, 2사분위수, 3사분위수, 4사분위수예요. 자, 데이터 프레임 객체에서 퀀틸 하면서 0.25라고 하면은 모든 필드에 대해서 그 25% 해당하는 값들을 계산을 해줘요. 얘도 아식스 1이라고 하면은 행방향으로 작용하는데 거의 쓰잘데기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초 통계량이라는 걸 산정할 수 있는데 개별적으로 뽑을 때는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요. 자, 필살기예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디스크리브라는 함수 호출하시면 돼요. 그러면 필드별로 데이터 개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1, 4분위, 2, 4분위, 3, 4분위 수, 최대값을 구해서 한 번에 데이터 프레임 표로 출력해 줍니다. 근데 얘가 밑으로 떨구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객체를 받아요. 꼭 디스크리브 함수를 리턴 받을 필요는 없어. 리턴 받는 게 아니라 모든 데이터 프레임 객체는 t라고 하는 프로퍼티에 접근하면은 전치를 구해요. 가로 세로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요거는 출력을 좀 더 용이하게 할 때 사용한다. 요 예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요 디스크리브 함수를 호출하는 거예요. 대부분 요거 한번 호출해서 한 번에 확인해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각각의 값을 개별적으로 뽑아내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떤 연산식을 구성해야 될 때가. 그때는 위의 함수들을 외우지 말고 그냥 요 교재에서 나중에 찾아보세요. 자, 1교시 여기까지 합니다. 자, 지금 2시 10분이니까요. 2시 30분까지 실습하시고요. 2시 40분까지 휴식합시다. 네, 이따 만나요. 자, 녹화 지금부터 재개했어요. 녹화가 안 들어갔으니까 빠르게 다시 한번 쭉 그 스크롤만 내려볼게요. 자, 데이터 전처리 개요라고 하는 파일로 시작을 했고요. 아까 배포해드린 파일들이 3단원 데이터 전처리라는 단원에 해당하는 파일들이었고요. 그 중에서 0번 전반적인 개요 파일 보고 있었습니다. 데이터에 대해서 각각의 용어들 설명했었고요. 단위와 변수라는 개념. 단위는 하나의 행단이고 변수는 각각의 열단위를 뜻한다. 전처리라는 거는 데이터를 가공하는 작업인데 그 작업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쭉 짚어보고 있었어요. 이 과정을 앞으로 예제 하나하나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수의 종류 얘기하고 있었는데 여기부터 용어가 좀 헷갈려요. 변수의 종류를 척도라고 해요. 사물이나 사람 등 대상의 특성을 통계상의 숫자로 표현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표현한 건데 데이터 측정 척도가 범주형 변수와 연속형 변수로 나눠요. 범주형 변수는 아까 말했다시피 카테고리예요. 가장 대표적인 건 성별, 지역 이런 게 될 거고요. 연속형 변수는 숫자예요. 키, 몸무게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범주형 변수를 다른 말로 질적 변수라고도 하고요. 연속형 변수를 다른 말로 양적 변수라고도 합니다. 실제로 이제 통계 분석하거나 머신러닝 하면은 범주형이냐 연속형이냐 요것만 구별하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분석 방법이 바뀌어요. 근데 시험 볼 때는 세부 카테고리까지 물어볼 거예요. 명목형, 서열척도, 등간척도, 비율척도 이렇게 나뉘는데 얘네들을 각각 이제 좀 디테일하게 보면 범주형 자료부터 봅시다. 범주형 자료를 질적 자료라고도 하는데 명목 척도와 서열 척도로 나눠져요. 명목 척도는 각각의 그 우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 남자하고 여자 뭐가 더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학생 1학년, 2학년, 3학년 요거는 그 분석 목적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는데 보통 1, 2, 3학년을 놓고서 어떤 게 더 우월하다를 논하지는 않아요. 그냥 단순히 특성에 따라서 카테고리로 분류하고요. 기호를 부여. 기호라는 건 숫자예요. 상호 배타적. 그러니까 서로 이제 구별만 할 수 있는 거지 이 항목들 중에 뭐가 더 좋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비교할 때는 같은지 다른지 확인한다.
그래서 연산 방법이 비교 연산자예요. 분류한다. 명목 척도에서 도출할 수 있는 통계값은요, 최빈값이에요.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자, 명목 척도를 통해서 적용할 수 있는 추론 통계 방법은 비모스 통계, 빈도 분석, 교차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살펴봅시다. 자, 성별, 이름, 지역, 학년 같은 게 속해요. 서열 척도는 특성을 구별하는데 이들 사이에 상대적인 크기가 있는 거예요. 키, 예를 들면 키는 분명히 순서가 있죠. 학급 석차 이렇게 서열이나 순위가 존재하는 척도예요. 얘네들은 순위를 비교하기 때문에 대체로 같다보다는 작다, 작거나 같다, 크다, 크거나 같다 이걸로 비교를 많이 하고요. 얘네들은 최빈값과 중앙값 이런 걸로 이제 통계를 냅니다. 교육 정도라고 하는 것도 중졸, 고졸, 대졸 이상 분명히 이렇게 카테고리예요. 근데 이 카테고리는 서로 어떤 상하관계를 표현할 수가 있죠. 선호도 순위, 좋다, 조금 좋다, 보통, 조금 나쁘다 이런 것들. 학점 A, B, C 이건 분명히 일종의 분류예요. 실제 점수는 97점, 96점 뭐 이렇게 나오죠. 이거를 이렇게 그 분류를 하면 얘네들 간에는 분명히 상하관계가 존재하죠.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애매한 구별일 수도 있는데 이걸 구별할 수 있는가가 분명히 시험에 나올 거예요. 연속형 자료 등간 척도와 비율 척도로 나눠지는데요. 등간 척도는 서열도 있고요. 인접한 변수 간의 차이가 일정한 경우예요. 그래서 간격이 일정해요. 예를 들어서 올림픽 개최 주기 4년 주기로 이제 개최를 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 간격에 대한 비교를 하는 겁니다.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 같다, 작다, 작보다 같다, 크다, 크거나 같다 이런 걸로 하고요. 통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최빈값, 중앙값, 산술평균. 여기서 말하는 산술평균은 그냥 평균이에요. 자, 적용 가능한 통계 방법은 모수 통계. 그러니까 모수라는 게 모집단의 평균이라고 그랬죠. 자, 예시. 온도, 연도, 올림픽의 그 개최 연도, 뭐 이런 거, IQ, 만족도, 뭐 이런 것들이고요. 비율 척도는 서열, 크기 차이, 크기 비교, 특성들 간의 계산까지 가능한 거예요. 0값을 갖는 게 가능하고 사칙연산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수치값이에요. 무게, 키, 길이, 임금, 나이 뭐 이런 것들이요. 나이 같은 경우에 0살이라고 하면 아직 태어나지 않은 걸 지정할 수도 있겠죠. 자, 얘는 이제 적용 가능한 추론 통계 방법이 모수 통계다. 모수 통계라고 하는 거는 부모의 평균을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죠. 자, 통계적인 방법을 확인하기 위해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변수들에 대한 종류를 구별한 내용인데 범주형과 연속형을 비교하는 거는 머신러닝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근데 얘네들을 각각 디테일하게 구별하는 거는 실제로 통계할 때는 큰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이거를 이해하고 있는가는 분명히 시험 보실 때 문제 나올 거니까 여기까지는 좀 잘 익혀두시되 요 네 가지를 구별하는 특성은 좀 헷갈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 보러 들어가기 직전에 한번 외우고 들어가세요. 자, 0번 파일은 여기까지고요. 자, 이제 데이터 타입을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리드 엑셀 가져왔고요. 카테고리컬 D 타입 요거는 명목형 변수로 변환하는 기능이에요. 시리즈 가져왔고 넘파이 가져왔습니다. 이제 골고루 쓰이기 시작을 해요. 성적표 데이터를 가져왔어요.
자, 일단 데이터, 가져온 데이터를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할 때 하기에 앞서서 내가 읽어온 데이터가 어떤 식인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원본 데이터 프레임의 차원수를 확인합니다. 얘가 튜플이니까 로우와 콜수로 나눠봤어요. 그러면 행렬 데이터 나오죠. 이거 지금 보니까 출력 결과를 안 넣어놨네요.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자, 그럼 이제 다시 봅시다. 일단은 필요한 패키지 참조하고 이제 반복되는 코드들은 그렇게 열심히 깊게 설명 안 할게요. 자, 다시 한번 성적표 데이터 불러왔습니다. 오리진이란 이름으로 불러왔고요. 저는 항상 불러온 원본은 오리진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공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df1, df2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넘버링을 해가면서 늘려가요. 데이터를 가져오면 일단 데이터의 쉐이프 값으로 몇 행 몇 년인지를 먼저 확인을 하세요. 그 다음에 차원수, 차원은 당연히 2차원이겠죠. 이렇게 해서 데이터의 크기를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9행 6열 데이터래요. 우리는 예제용 데이터니까 데이터가 그렇게 큰 거를 안 만날 텐데 보통 행은 뭐 15만, 열만 해도 뭐 200개 열,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각각의 컬럼별로 데이터를 확인해야 됩니다. 학년은 숫자, 국어, 영어, 수학, 과학까지 숫자죠. 그럼 얘네들을 가지고는 뭔가 우리가 그 수치형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데 성별 같은 경우는 오브젝트잖아요. 이 오브젝트라는 거는 문자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인가 우리가 조작을 해야만 돼요. 자, 데이터 타입을 바꾸는 방법이에요. 모든 컬럼에 대해서 일괄 변경하고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으로 리턴 받는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 as 타입. as 타입 많이 나왔었죠? 필드 이름 변경할 타입입니다. 국어를 플러스로, 영어를 플러스로, 수학을 str 문자열로, 과학을 논리값으로. 논리값으로 바꾸면은 0은 false. 그 밖에 나머지는 true죠. 그러면 과학은 다 true가 되겠네요. 플루트로 바꾼 애들은 소수점이 붙어 있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str 문자열로 바뀌어 있는 상태예요. 자, 이렇게 해서 리턴된 데이터 프레임의 타입을 확인해 볼게요. 원본은 안 건드렸어요. 변환 결과를 리턴 받은 거죠. 데이터 프레임 조작할 때 원본은 웬만하면 계속 남겨두세요. 왜냐면은 하다가 에러 나면 만약에 원본을 내가 계속 바꿔갔다 그러면 데이터 불러오는 것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계속 리턴 받는 식으로 하면은 이전에 했던 변수가 남아있으니까 중간부터 다시 이어서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데이터 바뀌어 있고요. 수학이 지금 오브젝트로 돼 있죠. 원본의 D타입을 확인하면 원본은 변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개별 컬럼 단위로 수정해서 원본에 직접 적용해 봅시다. 이번에는 원본을 유지하기 위해서 데이터 프레임의 복사본을 만들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copy라고 호출하면 복사본을 만들어줍니다. 그냥 대입하면 안 돼요. df2는 오리진.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안 돼요. 왜냐? 파이썬에서 혹시 얕은 복사랑 깊은 복사 이해하셨나요? A가 10, 20, 30이고요. 일반 변수부터 합시다. A는 5고 B는 A다. 그 다음 B 플러스 이퀄 1이면 B는 얼마겠어요? 6이죠. 그럼 A는 얼마겠어요? 여전히 5점. 즉 일반 변수 같은 경우는 복사본을 바꿔도 원본에 영향을 안 줘요.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연속형 자료형은 B는 A다. B의 0번째를
10만큼 곱해라. 그러면 B가 100, 200, 20, 30이 돼 있겠죠. A도 같이 바뀌어요. 연속성 자료형 간의 대입은요, 복사가 아니라 참조가 발생을 해요. 일종의 바로가기 같은 걸 만들기 때문에 복사본을 수정하면 원본이 같이 바뀌고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현상을 얕은 복사라고 해요. 깊은 복사는 복사본과 원본이 관련이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럼 리스트에 대한 깊은 복사는 어떻게 하느냐? 이론적으로는 기본 자료형에 대응되는 복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B는 0 곱하기 len A 3이죠? 리스트에 숫자 곱하면 똑같은 거 그만큼 반복합니다. 그래서 B의 0번째를 A의 0번째에 넣어라. B의 1번째에다가 A의 1번째를 넣어라. 이런 식으로 원소를 하나하나 넣어줘야 돼요. 이걸 어느 세월에 해. 그래서 보통은 리스트가 갖고 있는 메서드 A.copy로 호출해요. 리스트는 직접 대입하면 안 돼요. 왜냐면 복사본을 조작하면 원본도 같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를 깊은 복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같은 개념이에요. 그냥 대입하면 DF2를 조작하면 오리진이 같이 바뀌어요. 근데 이게 되게 위험한 게 뭐냐면은 그냥 개수가 몇 개 안 될 때는 여기 바뀌었네라고 내가 눈으로 봐서도 알 수 있겠지만 실제 분석에서는 10만 건 넘는 데이터도 다룬단 말이에요. 그건 일부가 바뀌어도 사람이 눈으로 봐서 쉽게 찾아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복사할 때는 반드시 카피 메소드를 쓰세요. 자, 컬럼 단위로 바꾸는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 두 번째에서 수학 컬럼을 에지 타입 플루트 실수로 바꿔서 원래 수학 필드에다 덮어 써라. 성별을 논리값으로 바꿔서 원래 데이터 타입에 원래 필드에다 갖다 덮어 써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수학과 성별이 바뀌어 있죠. 자, 이번에는 범주형 데이터 만들기예요. 범주형 데이터는요, 카테고리라는 타입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오리진.h 타입, 학년을 카테고리형으로, 성별을 카테고리형으로 이렇게 바꿔라 라고 하면은 데이터 타입 확인했을 때 이렇게 나오죠. 요게 이제 명목형 변수다 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이렇게 모든 데이터 프레임을 일괄 처리하는 것도 있고 컬럼 단위로 적용하는 법, 오리진.copy라고 해서 또 복사본 만들고요. as 타입에다 카테고리 넣어줘서 원본에다 덮어 씌운 겁니다. 네, 아까랑 스타일 비슷하죠. 자, 그냥 카테고리는 서열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내가 서열 척도를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오리진.as 타입 딕셔너리를 열어요. 학년 컬럼을 카테고리컬 D타입의 객체로 만드는데 이 컬럼에 있는 값의 종류를 정렬해서 설정해라 라고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 1학년이 가장 안 좋은 거고 4학년이 제일 좋은 거다. 이런 의미로 범주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뭐 카테고리 타입인 건 마찬가지긴 해요. 컬럼 단위로 처리할 때 복사본 하나 만들고 학년 컬럼의 데이터 타입을 카테고리컬 D타입 객체죠. 카테고리는 1, 2, 3, 4로 되어 있고 올더, 정렬은 허용한다. 이게 서열 척도를 만드는 방법. 자, 여기까지가 이제 데이터 타입 변환이에요. 시간이 조금 지체가 돼서 오늘 여기까지 실습을 제가 일단 4시 40분까지 일단 실습을 해볼게요. 3시 40분, 쏘리. 그 다음에 10분 쉬었다가 3시 50분에 이어서 하는 건데,
마지막 교시 실습 시간은 조금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따 봅시다. 네. 이번에는 행렬을 재배치하거나 아니면 컬럼의 이름 바꾸기, 정렬, 필터링 뭐 이런 작업들이에요. 자, 계속해서 성적표 데이터 필요한 패키지 임포트하고 성적표 가져왔습니다. 이제 좀 익숙하죠? 자, 그럼 데이터를 가져오면 이제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명목형 변수의 타입을 카테고리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불러오면은 이제 어떤 정규화된 그 분석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 중에 제일 먼저 하는 건 이때 명목형을 선별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학년하고 성별을 카테고리 타입으로 바꿔서 원본에다 넣고요. 그 다음에 그걸 다시 인포를 확인해 보면은 총 9개의 인덱스 그리고 컬럼별로 데이터 타입이 표시가 되죠. 아까 우리가 그 디스크립이라고 하는 그 함수 봤었잖아요. 기초 통계를 한꺼번에 출력해 주는 거예요. 근데 학년이나 성별 같은 경우는 합계, 최대값, 평균 이런 걸 구할 필요가 없는 값들이거든요. 데이터 타입을 카테고리 타입으로 바꾸면 디스크립 함수가 알아서 걔네들을 건너뛰고 나머지만 갖고 해요. 그래서 기술 통계량을 낼 때 좀 더 유용하고요. 열 순서를 바꿉니다. 지정된 순서대로 열이 재정렬돼요. 원본은 변화 없고요. 결과가 적용된 복사본이 생성됩니다. 자, 오리진점 리인덱스 컬럼 국어, 수학, 과학, 영어 이렇게 지정하면은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지는데 내가 지정한 순서대로 나오고요. 재배치되지 못한 열은 제외돼요. 행순서 변경은 리인덱스 함수한테 인덱스라는 파라미터를 주고 순서를 배치해 주면 돼요. 이때도 재배치되지 못한 행은 제외됩니다. 그러면 9개 중에 4개만 남고 나머지는 없어지겠죠? 그래서 다행인 건 원본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리턴을 받으니까. 자, 행렬의 이름 변경. 이거 아까 해봤었죠. 리네임이라고 하면서 컬럼스에다가 비포 애프터 이렇게 쪼르륵 지정하시면 되고요. 인덱스 이름도 인덱스라는 파라미터에다가 딕셔너리로 비포 애프터 형식으로 지정하시면 돼요. 리네임 함수에 그냥 이렇게 파라미터만 전달할 때는 원본은 변화 없고 결과가 적용된 복사본이 만들어지고요. 앞에 거랑 다르게 이름이 변경되지 않은 항목이 결과에서 제외되진 않습니다. 리턴을 받지 않고 원본에 즉시 반영해야 될 경우 인플레이스 트루 파라미터를 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학년하고 성별은 안 건드렸죠. 학생들도 이름 안 바뀐 애들 있죠. 자, 정렬입니다. 오름차순 단일 컬럼에 대해서 정렬할 때 오리진점 솔트 밸류스라고 하면서 국어라고 지정하면은 국어 필드에 대해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요. 정렬된 결과를 리턴해 줍니다. 원본에 즉시 반영해야 되면은 인플레이스 트루 파라미터 주면은 리턴 까먹고 원본이 바로 바뀌겠죠. 자, 국어 점수 오름차순이죠. 자, 근데 복수 컬럼에 대해서 정렬할 때 어떤 상황이냐면은 지금 영어로 정렬하라고 했는데 영어는 지금 동점자가 있거든요. 자, 그때 리스트 형태로 파라미터를 주는데 1차 정렬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동점자가 있으면 학년순으로 정렬을 해요. 이렇게요. 자, 기본적으로 정렬은 오름차순이에요. 자, 내림차순으로 가고 싶으면 정렬 방향을 의미하는 파라미터를 fails로 지정하시면 돼요. 기본값이 true고요. 오름차순입니다. 그래서 국어인데 정렬 파라미터를 fails로 지정하면은 역순으로 정렬되는 거죠.
때에 따라서는 인덱스를 기준으로 정렬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때는 sort index라는 함수를 씁니다. 그럼 인덱스 순서대로 정렬이 돼요. 얘도 리턴을 해요. 이 파라미터에 정렬을 위한 파라미터를 fails로 설정하면 그때도 내림차순 정렬이 되고요. inplace true라고 적용하면은 원본에 즉시 반영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역순으로 정렬하면서 원본에 즉시 넣고 싶다라고 하면 origin.sort index sending fails inplace true 이렇게 주면은 원본에 즉시 반영이 되면서 리턴 값이 없고 인덱스 기준으로 이제 역순 정렬이 되는 거죠. 자, 행단위 필터링 조건 검색이에요. 이미 시리즈에서도 봤었죠. 자, origin.query라고 하면서 국어 컬럼이 80 초과하는 것만 걸러내라. 그러면 그 결과가 리턴돼요. 문자열 데이터 같은 경우는 뭐 비교 연산을 할 때 따옴표로 감싸줘야 돼요. 한번 성별이 남자인 거 그럼 남자 데이터만 가져오겠죠. AND 조건 얘가 제일 쉬워요. 그냥 대놓고 AND라고 쓰시면 됩니다. OR 조건도 대놓고 OR라고 쓰면 됩니다. 그러면 국어가 80 초과이거나 수학이 80 초과인 데이터만 오겠죠. 조건값을 변수로 설정해야 될 때예요. 포인트라는 변수가 80이에요. 일단 출력 한번 했고요. 자, 이 변수를 조건에다 넣고 싶을 때는 변수 이름에 골뱅이를 붙이셔야 돼요. 자, 열단위 필터링입니다. origin.filter라고 하면서 내가 갖고 오고 싶은 컬럼만 부여하면 걔네들만 가져옵니다. 아까 앞에서 기능 비슷한 거 있었죠. 자, 요런 기능들은 지금으로서 보면은 되게 단편적으로 보일 거예요. 하나하나가 그냥 단위 명령어들인데 이거를 지금 봐서는 그래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슬슬 이제 꾸물꾸물 나오는 의문점 중에 하나가 그래서 어쩌라고 이 질문이 머리에서 끊이지 않을 시점이 됐어요. 그 얘네들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한 답변은 나중에 연습 문제를 통해서 진행을 할게요. 지금은 문제 하나 풀려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가 배운 내용들만으로 문제 풀기에 배경 지식이 부족해요. 그래서 본격적인 문제 풀이는 데이터 전처리 단원이 다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슬슬 나올 거예요. 아마 내일 수업까지 마무리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요거까지 내용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남은 파일은 이제 내일 다시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내일 수업할 때 다시 한번 배포할게요. 자, 4시 20분까지 수업 실습 내용 정리하시면 되고요. 정리 다 되신 분들은 20분 이후에 자리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문 바로 접속 끄셔도 돼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